거기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요. 교수님이라고 불러요. 그렇죠. 숫자에 밝은 친구들이 많고 그래갖고 러시아 유학 갔다 와서 북한은 핵기술 관련돼서 용칭호 받은 사람만 33명. 저희 때, 제 때. 네. 평양 대학생들 중에서 아까 인기 있는 제품이 뭐 노트북이나 번역기라고 하셨는데 또 평양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떤 게 있나요? 그러니까 뭐 주말에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이공원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저기 10대 후반이고 20대 초반이니까 뭐 연애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. 그렇죠. 네, 그리고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평양 시민권을 따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이 다 있었어요. 그래서 결혼을 평양 사람이랑 하고 싶어갖고 어떻게든 평양 사람을 꼬셨겠네요. 평양 여자를 꼬시든지 평양 남자를 꼬시든지 대동강 유원지라든지 뭐 그런 데 이제 가서 같이 이제 고기도 이제 불고기도 해 먹고 모란번에 가도 그렇고 대동강에 가도 그렇고 바베큐를 해 먹잖아요. 그래, 네,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. 그게 북한은 솔직히 굉장히 통제하는 구역인데 어떻게 그런 거는 허용했을지 이해가 안 돼요. 그것까지 막으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죠? 피폐해지겠죠. 네. 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. 삼겹살 뭐 고기 먹는데 뭐 그걸 갖고 사상적으로 걸고 들면 문제가 되는 거죠. 평양 대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한국에 대해서 접해보거나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. 혹시 어떤 게 있나요? 꽤 많은 대학생들이 저 때도 남한 영화를 많이 접했어요. 그리고 통제는 엄청 심하고 걸리면은 대학을 퇴학당하고 지방으로 쫓겨나고 해도 젊은 친구들의 그 궁금증은 그런 것도 다 넘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 문화적인 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갈구하는 그런 이제 학도들이 다 나니까 북한 정권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겉으로 표현은 안 하는데 불만들을 다 갖고 있어요. 친구들도 평양에서 제 친구 중에 이제 한 명 저랑 이제 같은 과에 다녔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그 보안상 다녔어요. 네. 좀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면 서울 말씀을 데이야? 그 친구 전화할 때마다 야, 너 나한테만 그러는 거다. 딴 사람한테 그건 너 큰일 난다. 그래. 큰일은 안 났어요. 근데 그 친구 집에 가면 한국 드라마들이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러면 자기 음악을 넣어주겠다면서 넣었는데 다 한국 노래인 거예요. 그리고 특히 그때가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고향에서 그 같이 평양에서 평양 의과대학 다니는 친구가 있었고 또 친하죠. 그러면. 김책공대 다니던 누나가 있었고 셋이서 밤새 FT 아일랜드 노래를 그때 그 친구들이 저는 남자들이 너무 여성스럽게 꾸며갖고 머리도 그냥 여자야 남자야 막 구분이 안 됐구나. 근데 이제 그 같이 보던 누나가 야 다 쟤들 남자들이야. 어떻게 알지 그 누나는? 그거 이제 많이 본 거죠. 그러다가 소녀시대를 접하고 여기 온 거죠. 근데 제가 소녀시대를 2008년 말에 네, 그렇죠. 저도 그 노래만 딱 접하고 왔어요. 지지지 그 노래를 접하고 왔거든요. 그래서 오고 보니까 그때가 막 소녀시대 뜰 때가 2009년이. 그래서 뭐 평양에 있는 대학생들은 일단은 권상우 엄청 좋아합니다. 왜냐면 지금은 뭐 옛날 영화긴 한데 뭐 가을 동화부터 시작해서 좀 여기도 명화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영화들 여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을 거기 사람들도 좋아하고 거의 뭐 비슷해요. 그러면 그 드라마 쪽이라든가 영화 쪽을 접했다고 하잖아요. 그걸 딱 보시면서 그 아까 평양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어서 세계에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건데 반응이 어때요? 참 자유롭구나. 부러움에 상당히 부러웠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.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될까? 북한은 이제 간부들이 문제가 돼갖고 사회가 이런 거라 했는데 저희 친구들 그 당시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대가리가 문제다라고 했어요. 그들이 말하는 대가리는 기부자들이 네, 거죠. 그렇죠. 네.
그때 그런 소리를 막 하고 해서 저는 이제 야 듣겠다 그렇죠. 조용히 하자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확실하게 문제점을 알고 있었어요.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지방에서의 그런 젊은 20, 30대 장마당 세대를 경험했다면 한대희님은 평양에서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경험하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평양 친구들은 더 많이 깨어 있거든요. 네, 솔직히. 깨어있죠. 예. 정말 어느 순간 우리가 바라는 그런 통일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. 통일이 들으면서. 오면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 네, 같아요. 그런 그리고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.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다만 행동을 못하는 거는 본인 혼자 죽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. 근데 뭐 가족들이라든지 이제는 저희 나이 되면 다들 참 결혼했을 거고 애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북한이 항상 가족을 네, 인질로 하고 인질로 네, 하잖아요. 제일 못된 그 버릇. 맞아요. 이 친구들도 대학생 때는 그런 세상이 막 들어가 있다가도 내 가정이 생기면은 어쩔 수 없이 또 가정에 그렇지. 인질이 잡혀 있어서 그렇죠. 또 그 나라에 충성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. 뭐 충성이라기보다 그냥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이익을 위해서 위해서? 열심히 그냥 일하는 거고 뭐 진심을 우러난 충성은 아니다. 아이 뭐 충성이에요. 네, 그러면 바로 탈북하신 거예요? 아니면 그렇죠. 대학생활 하다가 네. 바로 왔어요. 바로 다이렉트로. 탈북 계기가 궁금해집니다. 일단은 그 저기 해외 유학을 좀 갔어요. 근데 직발생이 워낙 없다나니까 몇 명이 뽑혔는데 준비를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. 중요한 거는 문건이 좀 걸렸어요. 어머니가 2000년대 중반쯤에서 중국에 뭐 사사여행으로 가셨는데 중국에 친척 있으시구나. 네, 네. 저희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의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빠가 서울에서 사셨어요. 거의 이산가족. 그쵸, 이산가족인 거죠. 그래서 네. 아버지를 좀 찾아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또 이제 나섰거든요. 그러면 안 되는데 연길에서 그 두 분 부자가 만나는 상봉을 했어요. 그런데 그분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러지 강에서 말았어야지. 이제 그 국경경비대 잡혀서 보입으로 이송됐고 거기서 고문을 엄청 당하시니까 어머니 이름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어떡하니. 그냥 바로 이제 뭐 검은 돈 먹었냐 안기부냐 그럼 잘못하면 정치범으로 바로 이제 가는. 정치범 된 거예요 어머니가. 그래서 어머니 송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국경을 넘어서 저희 해상까지 도착을 했어요. 근데 세간에 이제 어머니 친구들 좀 일하는 분들도 좀 있었고 해서 그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3층에서 내려 떨어진 거예요. 어머님이? 내려 뗐는데 그나마 거기 그 세간은 보이부 군인들이 관리를 지키죠. 해요. 그 뒤에 보면 창고가 있고 거기 그러니까 내려가고. 2층 3층 높이였지만 그 아래에 바로 창고가 있었다는 보통 거잖아요. 이제 창고들은 판자로 하니까 사람이 그렇죠. 이게 그 스프링 역할을 좀 하잖아요. 그렇죠, 하죠. 예. 어쨌든 다치지 않고 그렇게 탈출을 해서 그날 밤에 바로 중국으로 넘으신 넘으신 어머니만. 거예요. 네. 내 나라가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더래요. 어쨌든 그러다 나니까 그 문건이 걸려갖고 제가 2007년 말쯤에서 이거 안 되겠다. 그러면 평양에서 그 소식 접하신 거예요? 그 학교에서 뭐 이미 그런 게 다 결정이 나는 거죠. 보통 가려면 최소 네다섯 번의 인터뷰를 해야 돼요. 자, 제가 여기서 죄송한데 말 끊어서 어머님이 지금 아까 이산가족 상봉을 해주고 네. 탈출해서 가셨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대인께서는 평양에서 공부하면서 네. 유학을 꿈꾸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 문건이 걸려서 탈락된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 상황이 저는 솔직히 부모님들이 공부를 그렇게 막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솔직히 노는 것도 재밌어 하는데 공부로 계급을 바꿀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꾸준히 했고 해서 그 당시 그 해외로 못 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엄청나게 원망을 했어요.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. 내가 진짜 공부로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전 솔직히 대학 들어갈 때 돈 안 쓰고 들어갔거든요. 공부 잘하셨네요.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그냥 어쨌든 그것도 뭐 운이겠죠. 근데 그렇게 해갖고 조금 화가 좀 많이 났었어요. 근데 그 이후에
한 1년쯤 지날 쯤에서 2008년 10월쯤 되니까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. 어머님이 네. 서식이 왔을 때 어떤 그 서식이 동경심을 갖게 했나요? 그게 아마 대학 소리였던 것 같아요. 거기는 대학을 100개 나와도 여기 대학 하나 나오는 것보다 못하다. 이제 거기에 제가 좀 충격을 받죠. 도대체 걔들 어떻게 공부하길래? 근데 일단 영어는 다들 잘하는 것 같고 좀 세상 넓게 보자. 대학 동기랑 같이 이렇게 뭐 뜻맞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뭐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할 때 항상 그런 말을 해요. 이 나라가 미래가 없다고. 그런 말을 했었어요. 그래서 나 국가의 미래가 없으니까 나의 미래도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했을 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바로바로 움직였죠. 그래서 평양을 떠나서 바로 이제 고향에 갔다가 중국을 거쳐서 오게 됐죠. 그러면 고향에 내려가서 동생 네, 동생 데리고 할머니까지 데리고 뭐, 할머니까지? 너무 때 당시 할머니였어요. 70 그래도 여기 와서 10년 남았어요. 어머머, 일은 넘으신 할머님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? 그럼 아버님은? 아버님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남자들은 그 정도 고통을 참아낼 수 있잖아요. 자식들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자녀들이 나중에 그런다면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. 보낼 것 같아. 아버님이 자식들을 보내고 네, 홀로 남으셨고 보낸 건 아니고 몰래 오긴 했는데 그 정도는 캐치를 하고 품을 수 있는 분이라고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이라 근데 아버님이 어찌 보면은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. 네, 물론 그랬어요. 근데 그냥 눈 감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그렇게 동생 손 잡고 할머니 손을 잡고 탈북을 하신 건데 와 대단하십니다. 그러면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?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? 중국에서 물론 이제 메콩강을 거쳐서 미얀마를 거쳐서 이제 태국으로 근데 그 2008년 말경에 태국이 이제 반정부 시기가 있었어요. 근데 태국 사람들도 뭐 미국 비슷하게 총을 다 갖고 다니는 그런 문화거든요. 그 당시 뉴스를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총이 맞아 죽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백군들이 태국으로 조금 한 100m만 내려가면 태국인데 100m 전에 시작하는 거예요. 이게 태국이다 하더라고요. 내렸는데 이상하게 너무 후진국이고 막 사람도 안 보이고 거의 뭐 아프리카 같은 느낌.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하니까 그분들이 거기를 미얀마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미얀마가 어떤 국가지? 북한에서는 미얀마라고 버마라고 해야 알아요. 그래서 버마 그래갖고 버마란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체포돼 갖고 또 동생분하고 한대희님은 괜찮은데 할머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땠었어요? 탈북하는 과정에서? 제가 솔직히 감옥에 그렇게 잡혀 들어가고 북송된다고 할 때 상당히 막 너무 힘들었어요, 마음이. 동생이랑 할머니는 저는 뭐 그냥 뭐 죽든지 뭐든지 하면 되는데 할머니하고 동생은 너무 이제 어린이고 하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죠.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미얀마로 날아오셔갖고 그때 어머니가 이제 한국 교회라든지 미국에 있는 교회 뭐 목사님들 통해서 뭐 기도하고 그리고 뭐 RFA부터 시작해서 인터뷰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였어요. 네. 그래서 그 태국으로 이제 외교 요원들을 보내갖고 그 당시 그래서 미얀마에 있는 탈북민들?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들을 데려오려고 그때 미얀마가 영사관에서 엄청나게 힘을 썼죠. 네. 중국 쪽으로 넘어갔으면 아마 북송됐을 거예요. 근데 미얀마에서 그렇게 북송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. 좀 있었잖아요.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옥에 탈북민 한 몇 명 정도 오셨어요? 19명. 19명? 네. 겨우 이제 태국으로 넘어갔죠. 야, 그럼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짜 힘을 네, 엄청 정말 엄청 쏜 덕분에 네. 북송을 안 되고 네. 왔는데 또 그 과정에는 어머님이 네. 굉장히 많이 노력을- 뛰고 노력을 노력하신 했죠. 덕분에 구출된 거잖아요. 그렇죠. 저희도 대한민국이 감사하지만 한대희님 같은 경우는 더 감사했겠네요. 그렇죠. 이게 그나마
한반도의 남쪽이라도 이렇게 민주국가고 제대로 돌아가는 정권이 있고 정부가 있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. 그 심정이 돌아가면 죽는다라는 게 뻔히 아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. 며칠 동안 감옥에 있었나요? 정확히 한 달 있었어요. 한 달 동안 뭐 있으면서. 근데 또 미얀마 사람들이 그 한류 열풍이 엄청 가니까 자기가 주몽이래요. 너 주몽하냐고. 미얀마 사람들이 어디다 대고 주몽하라고 그렇지. 하지 이름을 함부로 네가 뭔 주몽이야. 그러면서 아이고. 이제 조금 공부하다 나니까 영어가 그나마 좀 돼갖고 거기서 그냥 그나마. 근데 미얀마 사람들 또 착해요. 한국 사람이다 했죠. 한국 사람이다. 그래서 여권 다니. 근데 그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경찰들한테 한국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? 아니면 경찰사람들한테도 그랬죠. 그랬고 우리가 다 말 맞춰가지고 무조건 한국 사람. 여권 잃어버렸다.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 불러달라. 근데 여권 그렇게, 잃어버렸는데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국 영사관에서는 저희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일단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땅을 밟으면 불법으로 그렇죠. 돼갖고 예. 그에 대한 법적인 집행하고 돈을 그 정도에 네. 내고 그러고 이제 저희가 빠져나왔죠. 또 이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왜냐면 우리가 뉴스도 많이 접하잖아요. 베트남에서도 막 어린 친구들이 북송당하고 또 여러 곳에서 북송당하는 게 많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한 케이스였던 건데 뭐.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힘써줘가지고 살아난 건데 솔직히 중국에서 북송되면은 난 무조건 북송 잡히면 무조건 북송이는데 그나마 그래도 미얀마라서 살아난 건데 그래도 또 한 번 대한민국 감사하네요. 감사해요.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보에 따라서 외국에서 못 오고 북송되거나 아니면 떠도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참 이런 가슴 아픈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잠깐 뭐 나오네요. 어떤 정부든 간에 탈북민을 구출하는 거는 솔직히 같은 민족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이거는 정치적인 유불리나 뭐 외교적인 그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된다고. 어쨌든